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63세, 명예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의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족,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자신의 존엄까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옆자리에는 아내 서영이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다. 30년이 넘도록 함께 잔 자리였지만 언제부턴가 그 온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명예퇴직을 한 지 석 달째였다.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나를 포함한 1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나는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퇴직금은 괜찮은 편이었다. 1억 3천만 원.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보상이었다. 아내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말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신문을 보거나 산책을 준비하고 계셨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 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는 삶.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30년을 회사에 바쳤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삶.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가족보다 회사가 우선이었다. 아이들 운동회도 학부모 상담도 대부분 아내 혼자 갔다. 아빠는 바쁘니까 이해해. 서영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아이들도 이해했다. 아니, 이해한 척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나는 정년을 3년 앞두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아내는 여전히 요가 강습과 봉사활동으로 바빴고 아들 민호는 결혼 후 분당에 살며 가끔 연락만 했다. 딸 유진은 회사 업무에 치여 주말에나 얼굴을 비췄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 멈춰 있었다. 오전 10시쯤 나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두 분이 앉아 바둑을 두고 계셨다. 그분들의 대화가 들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맞아. 우리 아들놈도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말이야. 그래도 손주는 보지? 그것도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한숨 섞인 대화였다. 나도 저렇게 될까? 아니, 이미 저런 상태였다. 그때였다. 재훈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도영이었다. 옛 직장 동료였지만 그는 나보다 일찍 퇴사해서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단단한 체격에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도영은 10년 전 명예퇴직했고 퇴직금으로 독서실을 차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도영이? 여기서 뭐해? 설마 벌써 은퇴 모드야? 그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뭐 할 게 없어서. 그럴 줄 알았어. 너 성격에 집에만 있으면 금방 곰팡이 필걸. 나도 처음엔 그랬어. 퇴직하고 한 달 동안은 집에서 TV만 봤거든. 그러다 미칠 것 같더라고. 도영은 나를 잘 알았다. 회사 다닐 때도 항상 바쁘게 움직이던 내 성격을 기억하고 있었다.
요즘 나 등산 모임 하나 나가는데 너도 한번 나와봐. 분위기 괜찮아. 등산? 응. 북한산 둘레길 같은데 가볍게 걷는 정도야. 나이대도 비슷하고 사람들 괜찮아. 생각 정리하기 좋더라. 나도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의외로 좋아서 계속 나가고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등산이라는 건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회사 다닐 때 워크숍으로 몇 번 가본 게 전부였다. 그것도 대부분 술 마시고 떠드는 자리였지. 제대로 걷거나 산을 즐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도영의 말대로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었다. 언제 가는데? 이번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북한산 입구에서 모여. 내가 데리러 갈게. 7시에 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릴게. 알았어. 한번 가볼게. 좋아. 운동화 편한 걸로 신고 물 챙겨.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그냥 가볍게 걷는 거야. 토요일 아침, 도영이 약속대로 차를 끌고 왔다. 나는 간단히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나섰다. 오래된 등산복이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다른 게 없었다. 아내는 별말 없이 현관에서 나를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무거웠다. 서영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무관심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것인지. 차 안에서 도영이 말했다. 오늘 날씨 좋지? 등산하기 딱 좋은 날이야. 그러게. 너무 긴장하지 마. 사람들 다 좋아.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다들 친절해. 여자분들? 응. 우리 모임이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이야. 부부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10명 남짓 모여 있었다. 나이대는 50 중반에서 60 초반 정도.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도영이 나를 소개했다. 우리 옛날 회사 동료 재훈이야. 오늘 처음이니까 잘 챙겨줘. 얘 좀 조용한 편인데 알고 보면 괜찮은 친구야.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저희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몇 번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밝은 인상에 단정한 차림,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이었고 눈가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키는 165cm 정도로 보였고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세련된 느낌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정이에요.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의하고 있어요. 정재훈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첫 등산이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 천천히 걸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도영 씨 친구시라고 들었어요. 도영 씨가 좋은 분 모시고 온다고 하던데 반갑습니다. 그렇게 등산이 시작되었다. 북한산 둘레길은 생각보다 완만했다. 가파른 경사 없이 숲길을 따라 걷는 코스였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정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걸으며 말을 걸었다. 재훈 씨, 어디 사세요? 일산이요. 오, 저도 일산이에요. 후곡 쪽인데. 저는 주엽이요. 가깝네요. 그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어요. 저희 집이랑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네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친근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미술 이야기, 여행 이야기,
책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유럽 여행 경험이 많았고 특히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풀어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정말 하루로는 부족해요. 전 이틀을 꼬박 있었는데도 다 못 봤어요. 모나리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지만 다른 작품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재훈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글쎄요, 회사 다닐 땐 여유가 없었어요. 해외여행이라곤 회사 워크숍으로 일본 한 번, 중국 한 번 가본 게 전부예요. 그럼 이제 시간 있으시잖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저도 이혼하고 힘들 때 유럽 배낭여행 다녀왔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녀의 말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혼하셨어요? 네. 10년 전에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숲길을 걷는 동안 윤정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술 전시회 이야기,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재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찾아야죠. 인생 이제 시작인데. 저도 50 넘어서 미술 시작했거든요. 늦은 게 아니라 적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30년 동안 회사에만 매달려 살았던 나에게 그녀의 삶은 신선하고 부러웠다. 중간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나무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데 윤정이 옆에 앉았다.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숨차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몇 번 오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재훈 씨도 계속 나오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계속 나와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오세요. 다음 주엔 관악산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관악산요? 네. 거기도 둘레길이 좋아요. 더 한적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1시쯤 하산을 마치고 우리는 입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윤정은 내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도영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지켜봤다. 재훈아, 오늘 괜찮았지? 응. 생각보다 좋았어. 다음 주에도 올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와볼게.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윤정이 옆에서 말했다. 재훈 씨 연락처 교환할까요? 모임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도 있거든요. 아, 네. 좋죠.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그날 저녁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나는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답장을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영이 물었다. 윤정 씨 괜찮지? 사람 참 밝더라. 응, 좋은 사람 같아. 걔 요즘 문화사업 쪽으로 준비 중이라던데.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봐. 뭐 갤러리 카페 같은 거 한다고 하던데.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윤정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숲길을 걷는 모습, 쉼터에서 쉬는 모습, 단체 사진. 그중 윤정이 올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숲길을 걷는 뒷모습 사진이었는데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나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실에서는 드라마 소리만 흘러나왔다.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도영과 함께 갔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익숙하게 찾아갔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특히 윤정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두 번째 등산 때는 관악산이었다. 세 번째는 다시 북한산, 네 번째는 수락산. 매주 다른 산을 돌아가며 등산했고 그때마다 윤정은 내 옆에서 걸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자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윤정도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하산 후 윤정이 내게 물었다. 재훈 씨, 평일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평일요? 제가 일산에 가끔 일 때문에 가거든요. 문화센터 강의도 있고 미팅도 있고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일에 만난다는 건 단순한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좋죠. 그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페스타 쪽 카페에서 만나요. 거기 괜찮은 카페 하나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윤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숲속 작은 책방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북카페 느낌이었고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윤정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앉았다. 등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안 기다리셨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날씨 좋죠? 걷기 딱 좋은 날인데. 저 아까 후곡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셨어요? 네. 30분 정도 걸렸나? 걷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점점 깊은 주제로 이어졌다. 윤정은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 사실 이혼했어요. 재훈 씨한테 말씀드렸던가? 등산할 때 잠깐 들었어요. 10년 전이에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거든요. 빚만 3천만 원 남겨두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애가 둘이었거든요. 하나는 고3, 하나는 중3. 그때가 제일 돈 들어갈 때잖아요. 근데 어떡해요. 살아야죠. 문화센터 강사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다. 빚은 5년 걸려서 다 갚았어요. 애들 대학도 보냈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독립했어요. 이제 제 인생 좀 살려고요. 어떤 인생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요. 여행도 다니고, 사업도 해보고, 그동안은 남 위에서만 살았잖아요. 남편 위해서, 애들 위해서,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윤정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사업이요? 네. 갤러리, 카페 같은 거 준비 중이에요. 작은 공간이지만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시도 하는 곳이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대학 때 서양화 전공했는데 결혼하고 다 접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절실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강사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윤정의 눈빛은 빛났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나이 50 넘었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인지 동경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는지. 30년을 회사에 바쳤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하지만 윤정은 달랐다. 그녀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다. 재훈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이제 생각하셔야죠. 인생 이제 시작인데. 60대가 요즘 젊잖아요. 한 20년은 더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저도 5년 걸렸어요. 빚 갚느라 정신없다가 애들 독립시키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났다. 토요일 등산 외에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정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럽 여행 이야기, 미술 전시회 이야기,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그녀의 삶은 다채로웠고 흥미로웠다. 반면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 30년 동안 회사만 다녔으니 할 이야기라곤 회사 이야기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정은 내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줬다. 재훈 씨 직장 생활 정말 대단하셨네요. 30년을 한 회사에 다니셨다니. 뭐 그냥 다닌 거죠.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몇 년 다니다 이직하잖아요.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없죠. 제 아들도 벌써 3번 이직했어요. 우리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이야기,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어느 날, 윤정이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다. 이게 제가 준비 중인 갤러리 카페 계획이에요. A4 용지 몇 장에 정리된 내용이었다. 위치는 파주 헤이리 근처, 인테리어 컨셉은 북유럽 스타일, 예상 비용은 1억 원, 수익 구조는 카페 운영과 전시 대관료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꽤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대단하네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특히 자금이 제가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요.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초기 비용으로 1억 정도요. 그중 절반은 제가 모았고 나머지는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투자요? 네. 주변 지인들한테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수익 나면 나눠드리는 구조로요. 1년에 10% 수익 보장해드리고 3년 안에 원금 돌려드리기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퇴직금이 아직 통장에 남아 있었다. 1억 3천만 원. 당장 쓸 곳도 없었고 아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윤정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아니,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계획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요즘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통장에 넣어둬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정말 괜찮으세요? 큰 돈인데. 괜찮아요. 좋은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계약서도 제대로 쓸게요. 공증도 받고요. 계약서까지는 아니에요. 정식으로 해야 서로 안심하잖아요. 친구니까 대충 하자는 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퇴직금 잔액은 1억 3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을 윤정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아내 서영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오늘도 나가세요? 응. 친구 만나. 친구요? 누구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 그래요. 자주 만나시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서영의 감정은 복잡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외면했다. 윤정과의 만남이 점점 일상의 중심이 되어갔다. 며칠 뒤 나는 윤정이 알려준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했다. 송금 확인 문자를 받은 윤정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재훈 씨,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고마워요. 계약서 제대로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공증도 받아서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냈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 같았지만 윤정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이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친구들 만나는 거야. 친구요? 어떤 친구요? 등산 모임 사람들. 매주 토요일만 등산하는 거 아니었어요? 평일에도 가끔 만나. 차 마시고 그래.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무언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챙기고 서랍을 정리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이 우편함에서 은행 명세서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명세서를 펼쳐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다. 통장 잔액이 줄었네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응, 많이 줄었는데요. 5천만 원이나. 좀 썼어. 어디에요? 친구 도와주는 거야. 5천만 원씩이나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서. 서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누구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 남자요, 여자요? 여자. 서영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명세서를 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이후 불안했다. 서영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정과의 관계는 이미 너무 깊어진 상태였다. 아내의 시선이 달라졌다. 말수는 줄었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하지만 서영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었다. 요즘 통장 정리 안 하세요? 왜? 아니, 그냥요. 예전엔 매달 정리하셨잖아요. 엑셀로 가계부도 쓰시고. 바빠서 못했어.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나는 불안했다. 서영은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서재 서랍을 열어봤다. 평소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서영이 뒤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급히 통장과 카드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갔다. 며칠 뒤 나는 윤정을 만나러 나갔다. 그날따라 서영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몇 시에 들어오세요? 저녁쯤.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아니. 그럼 집에서 드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갈비찜 해놓을게요. 알았어.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갈비찜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서영이 갑자기 갈비찜을 해준다는 게 이상했다. 평소라면 간단하게 찌개나 국 정도만 끓였을 텐데. 윤정을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집에서 좀 복잡해서. 윤정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힘드시죠? 저도 이혼할 때 그랬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남편이랑 한 달 동안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건 재훈 씨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사실은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갤러리 카페 계약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요. 갑자기요? 네. 그쪽에서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조건 받았나 봐요. 아니면 제가 포기하거나.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돈이 문제예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윤정은 말을 흐렸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정말 죄송한데 재훈 씨한테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계약서 다시 쓰고 이자도 더 쳐드릴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3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윤정의 눈빛이 간절했다. 알았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다. 서영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김치.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다. 들어오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응.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저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해봤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영이 불렀다. 잠깐만요. 왜?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서영이 건넨 건 카드 명세서였다. 최근 석 달간의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라페스타 카페, 일산 레스토랑, 파주 카페, 명동 식당. 모두 윤정과 만난 장소들이었다. 왜 이걸? 그냥 확인차요. 혹시 모르는 사용 내역 있는지. 나는 대충 훑어보고 돌려줬다. 없어. 그래요. 그럼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서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었다. 5천만 원. 최윤정 앞으로 보낸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친구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요? 어떤 친구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서. 누구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 최윤정이요? 서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응. 그분하고 무슨 사이예요? 그냥 친구야.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세요? 투자야. 나중에 돌려받을 거야. 서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 바보예요. 아니면 저를 바보로 아세요?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보내놓고 투자라고요? 계약서는 있어요? 뭔가 증빙 서류라도 있어요? 곧 받을 거야. 언제요?
벌써 한 달 넘었는데요. 서영은 서류를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가 말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영의 말이 맞았다. 계약서도 없이 5천만 원을 보냈다. 윤정은 계약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약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아, 죄송해요. 공증 받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윤정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제 통장 잔액은 5천만 원 남짓.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셈이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거액 이체인데 확인하셨죠? 네.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투자 사기 많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송금 버튼을 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세요? 은행 좀 갔다 와. 무슨 일로요? 그냥 볼 일 있어서. 또 돈 보내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통장 문자 다 제 핸드폰으로도 오게 해놨거든요. 3천만 원 방금 나갔던데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집 들어오시면 얘기 좀 해요. 전화가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영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은행 이체 내역이었다. 최근 석 달간의 모든 거래가 정리되어 있었다. 5천만 원, 3천만 원. 모두 같은 계좌로 보낸 기록이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친구 도와주는 거야.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서. 누구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 최윤정이요? 응. 서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채팅 캡처 화면이었다. 윤정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재훈 씨 덕분에 힘이 나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모두 내가 윤정과 주고받은 문자들이었다. 어떻게,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제가 아는 거 모르세요? 12만 3,456. 10년째 그대로잖아요. 서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도 다 알아요. 누구 만나는지, 무슨 말하는지, 얼마 보냈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서영아,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도 30년 참고 살았어요. 당신 회사 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다 이해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혼자 버텼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8천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주다니요. 투자라니까? 투자요? 계약서도 없이요? 그 여자 사업체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사기당한 거예요. 모르세요? 아니야. 윤정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그 여자 말만 믿고. 서영은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내일 변호사 만날 거예요. 이혼 절차 진행할 거예요. 서영아,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진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이나 정신 차리세요. 서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핸드폰을 꺼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윤정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 좀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윤정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이 변호사 사무실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통보했다. 이번 금요일 오전 10시. 같이 가세요. 알았어.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다. 나는 그 사이 윤정을 만나야 했다. 등산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윤정 씨, 연락 좀 주세요. 하지만 답이 없었다.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영아, 윤정 씨 연락처 알아? 응.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연락이 안 돼서. 급한 일이 좀 있어. 잠깐만. 전화해 볼게. 도영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나한테도 안 받네. 요즘 바쁜가 봐. 그래, 고마워.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날 저녁,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가족 문제로 시간이 없어요. 가족 문제요?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당분간 연락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조금 이따 연락드릴게요. 문자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다. 윤정은 진짜 바쁜 거라고. 금요일 아침, 나와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50대 중반 여성이었다. 김미정 변호사. 서영이 미리 선임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했다.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남편 분명의 통장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되시죠? 네. 그럼 절반인 2,500만 원은 부인 측으로 분할됩니다. 추가로 위자료 문제가 있는데요. 변호사는 서영이 준비한 증거 서류를 꺼냈다. 카드 사용 내역, 이체 기록, 채팅 캡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외도 정황이 명확하므로 위자료는 3천만 원 선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외도요? 저는 외도 안 했어요. 나는 항변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8천만 원을 다른 여성에게 보냈고 주기적으로 만났고 채팅 내용도 애정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 관계예요. 친구한테 8천만 원을 보내세요? 법원에서 인정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정리하면 재산 분할 2,500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총 5,500만 원을 부인 측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5,500만 원이요? 네. 현재 통장 잔액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500만 원은 추가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다. 결국 나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서영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조정은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정식으로 이혼남이 되었다. 아들 민호가 찾아왔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때문에 가족 다 버리시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내 어머니도 이해할 거야. 무슨 이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8천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주고 이혼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민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뭘 알아? 제가 알아봤어요.
그 여자 수원 쪽에서도 똑같은 짓 했대요. 등산 모임 남자들한테 돈 받고 사라졌대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이었다. 최윤정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 받고 잠적했습니다. 댓글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달려 있었다. 저도 5천만 원 당했어요. 저는 3천만 원 날렸네요. 경찰 신고했지만 소용없어요. 나는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어요?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딸 유진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통화는 하지 않고 문자만 남겼다. 아빠 실망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없이도 우리 잘 살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다. 나는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일산 구석진 골목의 낡은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은 돈이 없었으니까. 이혼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서영에게 주고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냈더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통장 잔액 20만 원. 이게 내 재산의 전부였다. 며칠 뒤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훈 씨, 정말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8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건물주가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미 8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8천만 원이라니. 지금 제 통장에 그 정도는 없어요. 이혼하면서 다 정리했어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약속할게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며 깨달았다. 민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도 윤정을 믿고 싶었다. 나는 결국 은행에 갔다. 대출 신청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8천만 원이요. 담보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신용대출인데요.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소득이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대출은 거절당했다. 나는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출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윤정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윤정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막혔다. 나는 불안했다. 며칠 뒤 나는 등산 모임에 나갔다. 혹시 윤정이 나올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모임이 끝나고 도영에게 물었다. 윤정 씨 요즘 안 보이는데? 응. 나도 잘 모르겠어. 모임 단톡방에서도 나간 것 같던데. 갑자기요? 응. 이상하긴 하지.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다른 모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윤정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모임 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정 씨 수원 쪽 다른 모임으로 옮겼다던데요. 수원이요? 네. 거기서도 비슷하게 활동한대요. 등산 모임 참여하고. 비슷하게요?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요. 그런데 말이 좀 안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돈 문제요. 여기저기서 빌려가고 못 갚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급히 수원 쪽 등산 모임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한 모임에서 윤정의 이름을 확인했다. 나는 다음 토요일 그 모임에 찾아갔다. 북한산이 아닌 광교산이었다.
입구에서 기다리니 10여 명이 모였다. 그중 윤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임 리더로 보이는 남성에게 물었다. 혹시 최윤정이라는 분 아세요? 윤정 씨요? 알죠. 근데 요즘 안 나오던데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갑자기 연락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남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여기서 돈 빌려간 사람이 있긴 한데. 돈이요? 네. 사업 자금 명목으로요. 근데 갚지 않고 연락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경찰 신고했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그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남성은 모임 사람 중 한 명을 불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이분이 윤정 씨한테 돈 빌려줬던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윤정 씨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아, 그래요? 당신도 당했어요? 네. 얼마나요? 8천만 원이요. 남성의 얼굴이 굳었다. 8천이요? 저는 5천인데 당신이 더 심하네요.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 남성의 이름은 박동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저도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요. 윤정 씨가 갤러리 카페 한다고 투자 제안하더라고요. 계약서도 쓰고 공증도 받기로 하고요. 그래서 5천만 원 보냈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계약서도 안 보내주고요. 그래서 경찰 신고했는데 입증이 어렵대요. 왜요?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단순 금전 거래로 볼 수도 있다고요. 사기 입증하려면 사기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대요. 근데 그것도 윤정 씨가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박동식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잊으려고요. 당신도 그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이혼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족도, 돈도, 믿음도. 그날 밤, 나는 냉장고 앞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계란 2개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 신고는 무용지물이었다. 윤정의 연락처는 모두 끊겼고 주소지도 허위였다. 실제로 그 주소에 가보니 다세대 주택이었고 윤정은 없었다. 그런 사람 몰라요. 여기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집주인의 대답이었다. 나는 박동식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다. 계약서 없이는 힘듭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기 입증하려면 사기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윤정 씨가 재산이 있어야 회수 가능한데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 사기꾼들은 재산을 숨기거든요. 변호사 상담료만 30만 원 나갔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중 나만 멈춰 있었다. 도영이 다시 연락을 했다. 재훈아, 일단 일 좀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일? 응. 월세 내려면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소득 없잖아. 무슨 일?
우리 독서실에서 관리 좀 해줘. 청소하고 학생들 관리하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단 고정 수입은 생기잖아. 얼마나 주는데? 200만 원. 적지? 근데 요즘 이것도 괜찮은 거야. 숙식 제공 아니고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이면. 고마워. 뭘? 친구 좀 도와야지.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내일부터도 괜찮아. 좋아.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와. 나는 도영의 독서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주로 청소와 시설 관리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급은 2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겐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20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까지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나는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달에 80만 원. 두 군데를 합쳐 28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면 230만 원이 남았다. 생활비로 한 달을 버티기엔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건 고역이었다. 어느 날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부부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뭐 먹을래? 라면 먹자. 좋아. 두 사람은 컵라면을 사서 매장 안 테이블에 앉았다.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저랬었다. 서영과 함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던 시절. 신혼 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두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체중은 10kg 빠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마치 70대 노인 같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일산 라페스타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 작은 카페 하나가 새로 생겼다. 간판에는 서영의 작은 쉼터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안. 서영이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딸 유진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손님들도 많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었다. 마이너스. 서영의 카페는 점점 번창했다. SNS에 입소문이 나며 손님이 늘었고 주말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나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다. 도영이 가끔 소식을 전해줬다. 재훈아, 너희 전 부인 카페 잘 된대? SNS에서 난리야. 그래. 응. 분위기 좋다고 소문 났어. 나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깔끔하더라. 커피도 맛있고. 그렇구나. 딸도 함께 운영한대? 모녀가 함께 하니까 더 좋은가 봐. 그래. 너도 한번 가볼래?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 괜찮아. 나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 그곳은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아들 민호는 첫째 아이를 낳았다. 딸 유진이 SNS에 사진을 올렸다. 손자였다. 사진 속 민호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서영이 함께 서 있었다. 세대가 모인 행복한 모습이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할머니 되신 엄마 축하해요. 사랑해요. 유진의 글이 사진 아래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댓글을 달고 싶었다. 축하해.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냥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가족 모임 사진 속에 나는 없었고 명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생일도 기념일도 모두 혼자였다.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져 갔다. 어느 추석날 나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족들이 짐을 싣고 귀성길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TV를 껐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번호를 차단했을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물 한 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졌다. 비가 새는 것이었다. 나는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다시 누웠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정막을 깼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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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내 삶의 리듬이 되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독서실 관리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살았다. 월급은 조금 올랐다. 독서실에서 220만 원, 편의점에서 90만 원, 총 31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150만 원 정도가 남았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저축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습관이었다. 평생 저축하며 살았으니까. 어느 날 나는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 결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식습관 개선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시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요. 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나?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식습관은 하루 10,000원 이내로 줄였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저녁은 라면이나 김밥. 가끔 도영이 밥을 사줬다. 재훈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건강 망가진다. 괜찮아. 버틸만 해. 정말 괜찮아? 너 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은 점점 무너졌고 정신도 흔들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윤정이 나타나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 서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는 꿈. 아이들이 등을 돌리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우연히 서영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손자가 케이크를 먹고 있었고 서영이 그 옆에서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다. 민호와 유진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민호의 아내까지. 네 세대가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따뜻한 공간, 행복한 가족.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손자는 이제 돌이 지났을 것이다. 걸음마도 뗐고 옹알이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른다.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더 이상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원룸 바닥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70만 원. 1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한 결과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다. 이게 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아직 살아야 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나는 다시 일어나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다. 원룸 문을 열고 나서며 뒤돌아봤다. 텅 빈 방, 낡은 가구,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다. 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편의점까지 15분.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되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독서실 관리, 편의점 야간 근무. 반복되는 일상. 변하는 건 없었다. 도영이 독서실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줬다. 250만 원. 그래도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다. 어느 겨울날, 나는 우연히 서영의 카페 앞을 또 지나게 되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 그냥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 서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손자는 더 컸고 이제 뛰어다녔다. 민호가 아이의 손을 잡고 카페 안을 걷고 있었다. 유진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민호의 아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흰 머리, 깊은 주름, 구부정한 어깨. 63세가 아니라 80세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회색빛 하늘에서 하얀 눈이 끝없이 내렸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나 없이도.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출 순 없었다. 아직 살아야 했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뒤돌아보니 눈 위에 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곧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마치 내 존재처럼. 나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원룸까지 10분. 오늘도 버티는 하루가 시작되었다.